여기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최신 무기 현무5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무기에는 비밀이 있다는데요. 우리가 알던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들의 무기보다 13배나 더 강하다는 소문까지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북한의 김정은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무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다는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서울 햇빛에 잠깐 눈을 깜빡였어요. 제 이름은 데이비드 랭카스터이고 저는 평범한 관광객이 아니에요. 방위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나라들이 어떻게 자신을 방어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며 보냅니다. 평소엔 그냥 보고서 작성하고 회의하는 게 일상인데 오늘은 좀 달랐어요. 위험이 늘 가까이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직접 볼 기회가 온 거니까요. 서울 공항에 들어서자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에너지가 가득 찬 듯했죠. 주변을 둘러보니 가족들이 포옹하고 비즈니스맨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관광객들은 설레는 표정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눈 속에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긴장감이랄까,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한국에서 제가 함께 일할 김혜진 박사님의 메시지였어요.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해요, 데이비드. 비행 괜찮으셨죠? 내일 이야기할 게 많으니 푹 쉬세요. 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이 살짝 울렁거렸어요. 김 박사님은 그저 그런 연구자가 아니었거든요. 한국에서 방위 문제에 있어서는 최고로 손꼽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 주제는 새로운 무기,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무기에 관한 거였거든요. 택시를 타고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달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도시의 풍경에 감탄하게 됐어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고 유리창엔 저무는 해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거리는 사람들과 차들로 가득했고 지나가는 음식점들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풍겼죠. 이런 활기 넘치는 도심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DMZ라는 보이지 않는 선 너머에 이 모든 것을 위협하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택시 기사님이 제 뻔히 드러나는 놀라움을 보시곤 백미러로 쳐다보며 물으셨어요. 한국은 처음이세요? 네, 제가 대답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기사님은 자랑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이런 걸 다 만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죠? 끝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기사님이 말씀하신 건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룬 발전을 뜻하는 거였어요. 택시는 계속 달렸고 제가 다른 도시에서는 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끔씩 대피소로 향하는 표지판이 보였는데 이 표지판들은 악천후를 피하기 위한 게 아니라 북한이 공격할 경우를 대비한 거였어요. 그게 바로 여기가 처한 현실이었죠. 우리는 학교에서 웃고 떠들며 집으로 가는 아이들 무리를 지나쳤어요. 이곳에서 자란다는 게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어요. 숙제나 첫사랑 같은 평범한 고민도 하면서 동시에 저 멀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라는 기분이요. 제가 묵을 호텔은 도시 한가운데에 있었어요. 체크인할 때 친절한 직원이 방문 목적을 물어보길래 한국의 방위에 대해 배우러 왔다고 했더니 그녀의 미소가 잠깐 흐려졌어요. 아, 네.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방에 들어가 짐을 풀고 나서 창가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서울은 정말 아름다웠고 활기 넘치는 에너지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생각보다 더 연약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서울에 온 진짜 이유는 현무5 미사일 때문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벙커버스터로 알려진 무기였죠. 지하 깊숙이 있는 목표물, 비밀 은신처나 보호된 무기 창고 같은 곳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었어요. 이 무기를 가지면 한국이 더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었어요. 서울에 밤이 내려앉을 때쯤 저는 침대에 누워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일이면 뉴스 속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이 현실을 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거고 어쩌면 평화를 바라는 마음과 전쟁에 대비하는 준비 사이에서 나라가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는지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게 될지도 몰라요. 잠들기 직전 아까 본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언젠가 그 아이들이 벙커버스터가 뭔지 몰라도 되는 세상에서 살 수 있길 바랐어요. 집 북쪽에 있는 곳이 단순히 또 다른 여행지가 될 수 있는 걱정거리가 아닌 그런 세상이요. 좀 큰 바람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희망이란 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잖아요. 저는 약간의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김혜진 박사님의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방이 작았지만 아늑한 느낌이 들었어요. 책들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빼곡하게 꽂혀 있었는데 미사일 설계에 관한 책들 옆에 평화 조약에 관한 책들이 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전쟁과 평화를 동시에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조합이겠지만 좀 특이해 보였죠. 김 박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이하셨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키는 작으셨지만 그 존재감이 방을 가득 채우는 듯했어요.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가에 살짝 걱정스러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제가 서울에 도착한 이후로 여러 사람들에게서 봤던 그 표정이었죠. 어서 오세요, 데이비드. 박사님은 제 손을 흔들며 인사하셨어요. 여행은 편안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나라 참 아름답네요. 박사님은 책상 건너편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하셨어요. 제가 앉으면서 보니 책상 위에 신문이 여러 장 쌓여 있었는데 모두 북한과 현무5에 관한 기사들이었어요. 우리 최근 뉴스에 관심이 가는 것 같군요. 박사님이 제 시선을 따라 말씀하셨어요. 현무5는 우리 최신 미사일이에요. 지금 꽤 논란이 되고 있죠. 저는 호기심이 생겨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게 어떤 미사일인가요? 박사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벙커버스터 미사일이라고 부르는데 지하 깊숙이 파고들어 폭발할 수 있어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 개발한 무기지만 박사님은 말을 멈추시고 먼 곳을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뭐요? 제가 재촉했어요. 박사님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오히려 북한과의 상황을 악화시킬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복잡한 문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방위 분석가로서 무기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박사님은 신문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데이비드. 많은 사람들이 이 미사일을 지지하고 있어요. 이 설문조사를 보세요. 박사님은 컬러 그래프가 가득한 페이지를 보여주셨어요.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이제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놀랐어요. 정말요? 한국은 원래 핵무기에 반대하지 않았나요? 그랬죠. 지금도 그렇긴 해요. 박사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하지만 북한과 가까이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같은 무기를 가져야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박사님의 목소리에서 의구심이 묻어났어요. 근데 박사님은 확신이 안 드시는 거죠? 박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저는 평화를 원해요, 데이비드.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무기가 더 많아지면 양쪽 모두 더 두려워하게 될까봐 걱정돼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죠.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박사님의 말이 무겁게 공기 중에 떠돌았어요. 밖에서는 서울의 소음이 들렸어요. 차들이 빵빵거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리고요. 불과 몇 마일 북쪽에 남한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나라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이렇게 계속 위협을 느끼며 사는 건 어떤 기분인가요? 제가 침묵을 깨며 물었어요. 박사님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우리에겐 평범한 일이에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말이죠.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요. 일하고 학교 가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죠. 하지만 항상 이런 의식이 있어요. 희미하게 배경에 깔린 소음처럼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요. 저는 그런 삶을 상상해 보려 했어요. 항상 뒤를 돌아보며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삶이요. 그런 점에서 김 박사님과 그분의 일에 더 큰 존경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무5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박사님이 말을 이어가셨어요. 그 소음이 사라지길 바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 소음이 더 커질까봐 걱정돼요.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박사님과 동료들이 얼마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쓰는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나라를 지키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 하고 있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꽤 흘렀어요. 박사님이 시계를 보시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오늘은 이 정도로 충분히 얘기한 것 같네요. 내일 서울 구경을 시켜드릴까요? 이 도시는 미사일과 정치뿐만이 아니거든요. 저는 기쁘게 동의했어요. 사무실을 나설 때 우리는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번 한국에서의 시간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무5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복잡한 세계 속에서 평화를 찾으려는 나만의 투쟁을 상징하는 존재였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서울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저녁을 먹는 가족들, 웃고 있는 친구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그들 모두가 너무 평범해 보였어요. 너무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이제 그 평온한 겉모습 아래에 긴장과 희망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야 그걸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현무5 미사일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날은 화창한 오후였고 저는 김 박사님과 함께 커다란 군사기지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가슴은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죠.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군인들이 사방에 있는 게 보였어요. 그들은 꼿꼿하게 서 있었고 얼굴은 굉장히 진지해 보였어요. 김 박사님이 우리 출입증을 보여주자 경비병이 우리를 안으로 안내해줬어요. 그곳은 굉장히 분주했어요.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멀리서 들리는 엔진 소리와 희미한 연료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거대한 경납고 안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바로 현무5를 보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발이 멈추고 제 입은 저도 모르게 벌어졌어요. 미사일은 엄청나게 컸어요. 경납고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길게 뻗어 있었고 밝은 조명 아래서 금속으로 된 매끄러운 몸체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SF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때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한 장교가 우리를 맞이하며 웃으며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최신 방위 기술에 대해 배울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설명을 시작했어요. 현무5는 우리가 벙커버스터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라고 그는 말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고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지하 깊숙이 지어진 요새를 상상해 보세요. 암석과 콘크리트 층으로 보호받고 있는 곳이죠. 일반적인 폭탄은 그곳에 닿지 못해요. 하지만 현무5는 가능해요. 이 미사일은 땅속 깊이 파고든 후 폭발해서 지하에 숨겨진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그가 말하는 동안 왜 이런 무기가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김 박사님이 북한과 그들의 숨겨진 시설에 대해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장교는 우리를 미사일 주변으로 데리고 다니며 여러 부분을 가리켰어요. 이 앞부분 보이시죠? 그는 날카롭게 뾰족한 미사일의 끝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건 극한의 열과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특수 소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날개들 보이세요? 이 날개들이 미사일이 목표물에 정확히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저는 열심히 들으며 모든 걸 이해하려고 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정말 대단했지만 동시에 약간 슬픈 기분도 들었어요. 왜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걸까? 모두가 그냥 사이좋게 지내면 좋지 않을까? 경납고 안을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도 눈에 들어왔어요. 흰 가운을 입은 기술자들이 조심스럽게 미사일의 여러 부분을 점검하고 있었고 군인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경계를 서고 있었어요. 모두가 이 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듯했어요. 장교는 계속해서 설명을 했어요. 쉬운 말로요. 현무5는 아주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어요. 그는 말했어요. 여기 남한에서 북한 어디든지 도달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남한이 스스로를 지키고 싶어 하는 것도 이해가 됐지만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주변 나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제 마음을 읽은 듯이 김 박사님이 물었어요. 김 장교님, 안전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미사일이 오로지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장교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김 박사님. 저희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어요. 이 미사일은 최고위 정부의 승인 없이는 발사될 수 없어요. 또한 우발적인 발사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들도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 거대한 무기를 보는 건 압도적이었어요.
우리는 다음 1시간을 더 현무5에 대해 배우며 보냈어요. 장교는 도면도 보여주고 심지어 절개된 모형안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줬어요. 모든 복잡한 시스템들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보는 건 정말 흥미로웠어요. 투어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졌어요. 이 미사일이 남한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장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그건 복잡한 문제예요. 현무5는 강력한 억제력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하지만 진정한 안전은 무기만으로 얻을 수 없어요. 외교, 이해, 그리고 평화를 향한 노력이 있어야 해요. 그의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경납고를 떠날 때 저는 마지막으로 그 거대한 미사일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분명히.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평화와 안보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차로 돌아가면서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현무5는 기술적으로 놀라운 성과였지만 이 지역의 긴장감을 상기시키는 존재이기도 했어요. 평화를 지키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김 박사님이 제 진지한 표정을 보고 눈치채신 듯 했어요. 무슨 생각해? 하고 부드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며 말했어요. 미사일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게 참 슬퍼요. 무기 없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건 아주 현명한 생각이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해. 우리는 평화를 위해 일하지만 동시에 대비도 해야 해.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참 어려운 일이야. 기지를 떠나 차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봤어요. 들판과 언덕들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 너머에는 나만이 스스로를 지켜야 할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현무5는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언젠가 이런 무기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날이 오기를 바랐어요. 김 박사님의 부모님 댁 앞에 서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긴장될 줄은 몰랐어요. 저녁에 서울거리는 조용했고 차도 몇 대밖에 지나가지 않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도시의 공기와 함께 안에서 요리되는 맛있는 냄새가 섞여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하루 종일 회의와 투어로 지친 몸이 배고픔을 더 느끼게 했고 제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어요. 김 박사님이 따뜻한 미소로 문을 열면서 데이비드,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며 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벽 쪽에 깔끔하게 정리된 슬리퍼들을 봤어요. 집안은 아늑했고 구운 고기와 향신료 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입에서 군침이 도는 걸 참기가 힘들었어요. 김 박사님의 부모님도 친절한 미소와 함께 저를 맞아주셨어요. 아버지 김 씨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묻어나는 얼굴이었고 어머니 김 씨는 미소 지을 때 눈가에 주름이 생기셔서 저희 할머니를 떠올리게 했어요. 앉으세요. 김 여사님이 거실에 놓인 낮은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바닥에 깔린 방석에 앉으려고 다리를 접으며 최대한 어색해 보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미 다양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몇몇은 알아봤어요. 김치는 물론이고 무언가 시금치로 보이는 것도 있었어요. 다른 것들은 전혀 본 적 없는 것들이라 더욱 기대감이 커졌어요. 집에서 먹는 한국 요리를 처음 맛보는 순간이니까요. 우리가 자리를 잡자 김 씨가 모두에게 소주를 조금씩 따르셨어요. 우리 손님을 위하여, 그가 말하며 잔을 들어올렸고 우리는 모두 잔을 부딪혔어요. 저는 맑은 소주를 한 모금 마셨는데 예상보다 강한 맛이었고 목을 타고 내려갈 때 약간의 알싸함이 느껴졌어요. 김 여사님이 메인 요리를 가져오셨어요.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불고기였어요. 얇게 썬 소고기가 아직도 뜨거운 철판에서 익고 있었고 그 냄새는 정말 군침 돌게 했어요. 많이 드세요. 그녀가 젓가락으로 고기를 제 접시에 올려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식사를 시작하자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필요할 때 김 박사님이 통역을 해주셨지만 부모님도 영어를 어느 정도 하셔서 대화는 원활하게 이어졌어요. 우리는 제 고향 이야기, 서울에 대한 제 인상, 그리고 제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식사가 계속되면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북한과 관련된 주제로 넘어갔어요. 데이비드, 김 씨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친절했어요. 우리나라의 새 미사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천천히 씹으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하네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간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평생 위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공습 훈련을 했었죠. 이제는 제 손주들이 사이버 공격과 미사일 공격 훈련을 합니다. 위협은 변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죠. 저는 목에 뭐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항상 위험을 인식하면서 자란다는 것,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 갔어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김 여사님이 남편의 손을 다정하게 토닥였어요. 우린 잘 견뎌요. 그녀가 말했어요. 삶은 계속되잖아요. 일하고, 웃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죠. 저는 최근 여론조사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제가 읽은 바로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걸 지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상대가 가진 걸 가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안전이 아니죠. 그건 군비 경쟁이에요. 그리고 군비 경쟁은 누구에게도 좋게 끝나지 않죠. 김 박사님도 의견을 덧붙였어요. 복잡한 문제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는 안전을 원하지만 동시에 평화도 원하죠. 가끔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계속 식사를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테이블 주변을 둘러보며 김 박사님, 그녀의 일에 대한 열정적인 모습, 지혜롭고 피곤해 보이는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강인하고 따뜻한 그녀의 어머니를 봤어요. 그들은 그저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어하는. 하지만 그들은 항상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희망은 어디서 얻으세요? 제가 진심으로 궁금해 물었어요. 김 여사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우리 국민이요. 그녀가 단순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많은 걸 겪었지만 항상 함께 이겨내요. 다시 일어서고 앞으로 나아가죠. 김 씨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젊은 세대도요. 그가 덧붙였어요. 그들은 똑똑하고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은 우리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평화를 원해요. 저녁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가벼운 이야기들도 나눴어요. 김 박사님이 대학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다들 그 이야기들에 크게 웃었어요. 김 여사님은 제가 모든 음식을 맛보게 하려고 하셨고 각각의 요리를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김 씨는 제 가족에 대해 묻기도 하며 제 고향에 대해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식사를 마쳤을 때 저는 배부름을 느꼈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 때문만이 아니라 이 가족의 따뜻함과 그들의 솔직함, 그리고 그들이 공유한 생각과 희망들 덕분이었어요. 김 여사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테이블을 치우는 것을 도우면서 저는 이곳이 단순한 공식 투어나 브리핑에서 절대 알 수 없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이 나라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김 씨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도전들을 견뎌내고 그 속에서 희망을 품고 있었죠. 나중에 인사를 나누고 다시 서울의 시원한 밤 공기로 나섰을 때 저는 어딘가 달라진 기분이 들었어요. 도시는 여전히 같았지만 저는 그것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창문 뒤마다 김 씨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이고 그들 각각이 자신만의 이야기, 두려움, 그리고 평화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은 배운 것들로 가득했어요. 현무 5 미사일은 이제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삶, 그들의 안전, 그들의 미래. 그날 밤 잠들면서 제 보고서는 제가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매우 다를 거라는 걸 알았어요. 김 씨 가족이 보여준 것은 안보의 인간적인 면이었고 그것은 제가 절대 잊지 못할 교훈이었어요. 짐을 싸면서도 머릿속이 계속 복잡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인데 배운 것도 많았지만 오히려 질문이 더 많이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현무 5 미사일은 확실히 대단했어요. 하지만 그게 이곳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호텔 침대에 앉아 그동안 본 것과 들은 것들을 곱씹었어요. 경납고에 있던 번쩍이는 강력한 미사일 그리고 북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사람들의 불안한 표정.
평화를 바란다며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던 김 박사님의 모습도 떠올랐어요. 특히 김 박사님 가족과 함께했던 저녁 식사가 자꾸 생각났어요. 그때 김 박사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거든요. 위협은 변하지만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 말을 곱씹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매일매일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까 싶었죠. 가방 지퍼를 닫으면서 호텔 근처 공원에서 놀던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다른 나라 아이들처럼 웃고 뛰어놀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아이들도 미사일 공격 대비 훈련을 알고 있을까요? 북쪽의 커다란 위협에 대해 걱정할까요? 시간을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들었는데 마침 북한 관련 뉴스 알림이 떴어요. 또다시 북한이 먼저 공격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내용이었죠. 한숨이 나왔어요. 늘 똑같은 이야기,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상황이었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당연해 보였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은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를 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어요. 사람들이 일하러 가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가게들은 문을 열고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일상 아래에는 언제나 대비해야 한다는 불안이 깔려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군복을 입은 군인들 몇 명을 봤어요. 너무 젊어 보였어요. 아까 봤던 고등학생들과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듯했죠. 그들도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어요. 나라를 지키는 게 자랑스러울까요? 아니면 미래가 두렵기도 할까요? 아마 둘 다겠죠.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노트를 꺼냈어요. 현무5에 대한 정보와 방위 전략, 정치적 대화에 대한 메모가 빼곡했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 메모들에 없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1. 안보는 무기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도 중요하다. 2. 평화를 바라면서도 전쟁에 대비하는 건 정말 피곤한 일이다. 3. 멋진 무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위협을 상기시킨다. 4.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사는 건 세상을 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꾼다.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준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일어서면서 한 가족이 헤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성이 부모님과 여동생을 꼭 안고 있었죠. 어린 여동생은 울고 있었고 어머니는 울지 않으려 애쓰는 것 같았어요. 그 장면이 마음을 후벼 팠어요. 이게 바로 이 모든 상황의 본질이었어요. 진짜 사람들, 진짜 삶, 그리고 진짜 걱정들. 비행기 안에서도 머릿속은 계속 복잡했어요. 현무5는 확실히 놀라운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상기시켜주는 거대한 값비싼 상징이기도 했죠. 이 무기가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긴 했지만 사람들이 정말로 더 안전하다고 느낄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을 보니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김 박사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참 강했어요. 늘 불안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일상을 이어가고 평화를 바라는 마음도 여전했죠. 비록 그 평화가 너무나 멀게 느껴져도 말이에요.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무5의 기술적 세부 사항에 바로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 이렇게 적었죠. 한국의 안보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무기나 정치만 봐서는 안 된다. 사람들을 봐야 한다. 그들의 용기, 그들의 희망,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일상을 봐야 한다. 그게 진짜 이야기다. 아마 본사에 있는 상사들은 처음엔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미사일 성능이나 방위 전략에 대해서 궁금해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이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점점 고도를 높이며 한반도를 뒤로 두고 날아가면서 저는 스스로 다짐했어요. 멋진 무기만이 아니라 그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요. 그들이 느끼는 자부심과 두려움, 희망과 불안을 모두 포함해서요. 전쟁과 평화의 경계에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이죠. 결국 안보라는 건 단지 국경을 지키고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뛰어놀 수 있는 것, 가족들이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닐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안보예요. 현무5도 그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에요.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저 하나의 부분일 뿐이죠.
진짜 이야기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눈빛, 그들의 목소리, 그리고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그들의 희망 속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어요.